내부 수익률법이랑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그 경영자들은 어떤 투자 방법을 쓰느냐에 대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요 Net Present Value, 요 순현재 가치법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현대로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999년이 되면은 순현재 가치법을 쓰는 그 사람의 비율이 7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영학의 발달을 통해서 요즘에는 많은 그 경영자들이 이 정식으로 이 경영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올바른 방법인 순현재 가치법을 쓰는 사람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순현재 가치법보다 많이 쓰이는 것이 이 Internal Rate of Return 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이 내부 수익률법은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순현재 가치법과 비슷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 내부 수익률법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울 그 수익성 지수법은 여기 있는 Profitability Index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어요. 근데 이거는 민간에서는 사용이 덜 되지만 정부의 의사 결정에서는 요 Profitability Index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 수익성 지수법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있는 요 Payback Period 방법이나 Average Accounting Return, 요거는 완전히 틀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알아두면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서 좋지만 그냥 우리의 그 진도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익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15%를 최소한 나는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100를 쓰면 1년 후에 110을 벌 수 있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투자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100을 써서 110을 벌었기 때문에 10이 남고, 그거는 내가 처음에 집어넣은 돈이 100에 비해서 10% 수준이다. 그래서 1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이었던 15%보다 미달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직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 그 수익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것은 이 인간에게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사람은 크기 자체를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비율로서 설명을 할 때 그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예를 들면은 그 요즘에 뭐 항공모함 같은 그런 그 뭐 군대에 이제 그 해군이 쓰는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500m다라고 하면은 500m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축구장의 5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되게 크네,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크기 자체보다, 절대적인 크기 자체보다 비율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번에 500만 원을 벌었다. 뭐
아니면은 어떤 투자에서 나오는 가치가 329만 원이다. 이렇게 그 순현재 가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와닿지 않지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 15%인 투자가 있다. 수익률이 20%인 투자안이 있다. 라고 하면은 15%보다 20%가 당연히 좋지. 이렇게 조금 더 좀 깔끔하게 딱 한눈에 확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요구 수익률이 15%인 투자가 있는데 투자 비용은 100이다. 근데 1년 후에 60, 근데 2년 후에 60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1년 차, 2년 차로 나누어서 이 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냥 100을 썼고 1년 후에 60, 2년 후에 60이니까 토탈 합치면 60 더하기 60 해서 120이다. 그럼 120에서 내가 쓴 돈 20을 빼면은 20이 남고, 그리고 원래 쓴 돈이 100이니까 100분의 20 해서 20%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1년 후에 60이 발생하고 2년 후에 60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0%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그렇다면은 이 투자안의 수익률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원래 조금 간단했던 케이스로 돌아가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수익률이 R이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의 아까 그 첫 번째 투자,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 1년 후에 110이 나온다 라는 경우에 순현재 가치를 그대로 써볼게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100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1년 후에 110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나의 수익률이 R, 그러니까 내가 할인율이 R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로 나누어서 더한 것이 이 순현재 가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미친 척하고 이게 0이 되는 값은 얼마일까를 하고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 더하기 110 1 플러스 R은 그냥 100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100이라고 한번 0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 문제를 풀으면 이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00을 1로 넘기면 1 플러스 R분의 110은 100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분모를 1로 옮겨오면은 110은 100 더하기 100 곱하기 R, 그리고 이제 100을 왼쪽으로 넘기면 10은 100 곱하기 R, 그래서 R은 0.1, 그러니까 10%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찾았어요. 이 계산 요양 0이라고 했을 때 이 R이 10%가 나왔는데 바로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직관적인 개념에서의 수익률의 값과 똑같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수익률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요렇게 이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느냐? 그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를 쭉 쓰고 그것이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찾으면 그 방정식을 풀으면 나오는 값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내부라는 말이 붙었느냐?
자, 이때 이 수익률을 결정할 때 이 투자안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투자안 밖의 투자안의 외부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이 투자안의 현재 가치만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내부 수익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익률법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수익률이 높으면 해야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낮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가 이렇게 구한 내부 수익률이 나의 진짜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리고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내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고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나왔던 조금 직관적이지 않았던 이 투자 1년 차에 60, 2년 차에 260 이것의 진짜 수익률은 얼마일까? 이것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순현재 가치법의 식을 그대로 쓴다. 단 그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지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IRR이라고 Internal Rate of Return이니까 IRR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지금 100을 써야 되고 첫 해에 60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도 60이 나온다. 첫 번째 해에는 모르는 어떤 수익률로 할인을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모르는 어떤 수익률로 할인을 하는데 두 번째 해니까 제곱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으면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풀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변에 1 플러스 IRR의 제곱을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00 곱하기 1 플러스 IRR의 제곱 더하기 60 곱하기 1 플러스 하나는 약분되고 하나가 남고 더하기 60 여기는 다 약분돼서 없고 이제 이런 식이 되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풀 수가 있는데 이제 풀어 보면은 약 13.1%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계산을 하고 보니까 나의 요구 수익률은 10%였는데 이 IRR이 13%로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넘어섰다. 그래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 돼요. 여기서 이 Y축에 있는 이 NPV라는 것은 요 0이 되는 요 값을 이 함수 자체, 순현재 가치의 이 식 자체를 썼을 때 그것을 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미지수에 대해서 이제 조절해 가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X축에는 그 모르는 우리의 그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그거의 값, 순현재 가치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 내부 수익률법과 순현재 가치를 같이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순현재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내가 IRR, 그러니까 X축에 집어넣는 값은 나의 그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그런 값이에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수익률의 순현재 가치는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음의 값, 0보다 작은 값이 되는데 그 값을 찾은 것이 바로 이 내부 수익률이다. 그리고 순현재 가치,
법에서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X축으로 이 할인율을 바꿔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은 나의 요구 수익률 10%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값에서의 내 순현재 가치가 양수냐 음수냐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10%의 값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요 자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내 요구 수익률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95% 정도의 투자안에 대해서는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내부 수익률법을 계산할 때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을 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 것이냐? 장점은 결과적으로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경영자한테 갖다 줬을 때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주 직관적으로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투자는 13%를 버는 투자입니다. 저 투자는 15%를 버는 투자입니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15%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직관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순현재 가치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상대방을 설득할 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되게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 내부 수익률법에는 이제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독립적이지 않은 투자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그래도 내부 수익률법이 편하지만 이것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어떤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을 개발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50을 투자하면 내가 1년 차에 155를 받아요. 광산을 이제 열어서 이제 거기서 그 자원을 캐냅니다. 근데 2년 차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광산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 환경 보전의 그 보호법에 따라서 광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2년 차에는 오히려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처음에는 60을 쓰고 1년 차에 155를 벌고 2년 차에 100을 쓴다. 그러면 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때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으로 이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를 그대로 쭉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모르는 어떤 값이라고 해놓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50을 쓴다. 1년 차에는 155가 나온다. 2년 차에는 마이너스 100이 나온다. 그리고 1 플러스 IRR 이걸로 이제 할인을 하고 1 플러스 IRR의 제곱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법의 정의에 따라서 이 값이 이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이 미지수 IRR을 찾자. 자,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가 나옵니다. 25%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33.333333을 집어넣어도 이게 0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진짜 수익률은 무엇일까?
여기에 두 개의 값이 나왔지만 이 내부 수익률 법에서는 우리가 찾는 수익률이 어떤 값이 맞느냐라는 것을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요구 수익률이 15%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둘 중 무엇을 하던 간에 15%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혹은 만약에 내 요구 수익률이 현실적이진 않지만 40%였다 라고 하면은 둘 중 무엇이 되든 간에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난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요구 수익률이 하필 딱 이 가운데 걸려있다, 30%다 이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이 투자의 내부 수익률을 이걸로 선택을 하느냐 이걸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 투자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처음에 돈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뭔가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마지막에 한번 뒤집혀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보면은 해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열려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아까 그렸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2차 방정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2차 방정식의 그 근의 존재 조건 뭐 이런 거 디터미넌트 뭐 이런 거 배웠었을 거예요. 그 결정 계수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이제 뭐 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 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했었죠.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개수를 보면은 한번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은 이제 0이 되는 상황이 두 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고르는 것이 적합한지 좀 애매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투자인데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처음에 100을 쓰고 1년 차에 130이 나와요. B는 처음에 100을 일단 받아요. 그리고 1년 차에 130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뒤집혀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투자안들의 각각의 IR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요구 수익률은 12%다. 이렇게 돼 있다면 내부 수익률법으로 이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투자한 A는 처음 지금 당장 100을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그리고 1 플러스 어떤 모르는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1년 차에 130을 받는다. 받는 거니까 플러스 해서 는 0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방정식을 풀면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하면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텐데 내부 수익률이 3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3이 나와요. 그 다음에 투자한 B를 봅시다. 투자한 B는 처음에 100을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0입니다. 그리고 1년 차에는 비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차니까 어떤 모르는 미지수 내부 수익률 B에 대한 내부 수익률 IRR B로 나누어서 이것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이제 이거를 풀면 똑같이 3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자, 일단 투자한 A는 이해가 됩니다. 자, 100을 쓰고 내가 130을 벌어.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투자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제 B를 봅시다. 자, 내가
100을 받고 나중에 130을 줘야 돼. 근데 수익률은 30%야.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 계산된 내부 수익률이 30%로 나의 요구 수익률이 12%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투자가 일반적인 경우랑은 다르게 먼저 받고 나중에 쓰는 뒤집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랑 동일하게 내부 수익률법은 그런 특이한 투자에 대해서 걸러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을 텐데, 반면에 수년제 가치법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년제 가치법에서는 첫 번째 A 투자는 100을 쓰고 130을 받는다. 근데 나의 요구 수익률은 12%였기 때문에 1 플러스 0.12로 나누어서 할인을 한다. 이러면 16.07이라는 양수가 나와서 이것은 좋은 투자다라고 결정을 냅니다. 그리고 합니다. 반면에 투자한 B는 100을 받고 나중에 130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각각의 위치에 집어넣고 0.12라는 요구 수익률로 나누어서 할인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므로 0보다 작다. 그러면 수년제가치법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맞게 100을 쓰고 130을 버는 건 좋지만 100을 받고 130을 쓰는 건 이상하다, 별로다 라는 그런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과 다르게 수년제가치법은 항상 올바른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투자 A는 일반적인 아까 봤던 그림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나와서 이 내부 수익률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수년제 가치가 양수이다가 음수로 뒤바뀌는 이 순간에 결정이 된다. 30%라는 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투자한 B는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게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현재 가치가 음수이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게 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기에서의 값은 어디서 0이 될 것이냐 라고 찾아서 30%다라고 답을 하면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의 판단은 이거랑은 달라요. 순현재가치법에서의 판단은 나의 요구 수익률은 12%다 라고 고정을 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값이 양수냐 이것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수, 나는 12%다 여기서는 음수, 그래서 A는 하고 B는 안 한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부 수익률은 그냥 이것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내부 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을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내부 수익률법이 잘못된 이유, 바로 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 때문인데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이제 mutually exclus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호가 mutually고 베타가 exclusive예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면은 둘 다 멸망을 하겠죠. 뭐 누가 이기고와 상관없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상황이 이 상호 배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상호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하면은 이거는 못 해.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그 여러분들께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한 명씩은 가질 수 있지만 둘 이상 가지면 굉장히 사랑과 전쟁을 찍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만 딱 골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의 예시가 무엇이 있냐면 지금 여기는 자 이제 그 땅에 대한 상호 배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상가를 지을 수 없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존재는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호 배타적인 투자가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두 개 투자가 있어요. 똑같이 100을 투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첫 해에 50이 나온다. 그리고 2년 차에 40, 3년 차에 40, 4년 차에 30 이렇게 조금씩 수익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B는 1년 차에 20, 2년 차에 40, 3년 차에 50, 4년 차에 60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의 요구 수익률이 10%다 라고 하면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내부 수익률법으로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수년제 가치를 이제 그린다. 그래서 처음에 100을 쓰고 첫 해 50, 40, 두 번째에 40, 세 번째에 40, 네 번째에 30. 그것을 첫 해는 한 번 나눠주고 두 번째에는 제곱, 세 번째에는 세제곱, 네 번째에는 네제곱으로 나눠서 이것이 0이 되는 값을 찾자. 그리고 투자한 B는 그리고 이거 계산해 보면 이제 여기는 그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풀 수가 없지만 대입을 해서 이 값을 찾아보면 2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한 B는 이제 처음에 20, 두 번째에 40, 세 번째에 50, 네 번째 6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21%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투자한 A가 B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법만 보면 24%고 이건 21%니까 이게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년제 가치법으로 하면 A의 경우는 10%라는 할인율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29.79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사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의 결론과 수년제 가치법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투자한 B가 없었다. 이게 없었어요. B가 없었고 A만 보면 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을 했을 때 내부 수익률은 24%다. 그러면 10%의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의 24%가 크므로 이 투자한 A를 한다. 그리고 수년제 가치법으로 봐도 투자한 10%의 요구 수익률을 집어넣었을 때 투자한 A의 수년제 가치는 29.06으로 0보다 크다. 그래서 동일한 결론입니다. 이 투자는 괜찮은 투자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B만 있을 때도 동일하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B만 있다. A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B만 있다라고 하면 나의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내부 수익률은 21%. 좋은 투자다. 투자한 B의 순현재 가치는 내 10%의 요구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순현재 가치가 29.79다. 좋은 투자다. 동일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만 각각으로 보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A랑 B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 미묘한 차이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A의 경우는 이 내 할인율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가 이제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파란색을 보면 처음에 이 할인율이 0%일 때 값은 좀 작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반면에 B 투자는 처음에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급격하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어느 순간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요구 수익률이 어디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다르게 됩니다. 내 요구 수익률이 지금은 10%였는데 이 10%는 교차를 하기 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 10%에서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B가 좋다. B가 A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요구 수익률이 15%였다면 교차되는 지점을 지나서 엇갈린 지점을 지났기 때문에 내가 15%에서 판단을 하면 A가 B보다 좋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요구 수익률이 몇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 두 개의 투자를 비교할 때는. 그렇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그거랑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각각이 0이 되는 점만 찾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그냥 무조건 B의 내부 수익률은 21%, A의 내부 수익률은 24% 이렇게 결정을 짓고 그 두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A가 좋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현재 가치법과 달리 잘못된 가능성이 생길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요구 수익률이 15%나 20%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됐겠지만 지금은 요구 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수익률법은 상호 배타적인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순현재 가치법의 문제와 내부 수익률법의 장점이 또 있어요. 현실에서의 그 차이는 뭐냐면 순현재 가치법을 잘 쓰려면 먼저 나의 요구 수익률이 몇 %인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봤듯이 내 요구 수익률이 10%냐 15%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을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내가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순현재 가치법을 쓰려면 나의 요구 수익률은 몇 %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에선 안 해요. 기업 재무로 이 뒷부분을 공부를 해야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테크닉이 되고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 수익률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내부 수익률법이 더 편한 점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이 뭐냐와 상관없이 그냥 일단 그 자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이제 물론 그게 진실의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판단을 하기에 우리가 좀 더 편하죠. 21%가 좋아, 24%가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내부 수익률법도 사용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또한 함께 알고 계시면 왜 현실에서 이 내부 수익률법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율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 대비 나의 비용 대비 비용에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것 편익은 무엇이냐 내가 얻는 수익은 얼마냐를 계산을 한 것을 수익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까와 조금 그 일반적인 그 수준에서의 계산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그 비용과 편익을 혹은 수익을 계산할 때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한다.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법은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에는 내가 쓰는 것인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내가 얻는 것인 편익 혹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높으면 투자를 한다. 반면에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요 지수가 높은 것에 투자를 한다. 자, 어떤 투자가 있는데 나의 요구 수익률이 12%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100이고 1년 차에 130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때 이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현금이 들어오는 이 1년 차의 것만 생각을 하면 요거는 1년 차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130을 12%로 이제 할인을 해서 116.07. 반면에 초기 투자 비용은 현재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100. 그래서 100분의 116.07에서 1.1607이 나오므로 1보다 크다. 따라서 이것은 채택을 한다. 이 투자는 좋은 투자다라고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수익성 지수법은 수년제 가치와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때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 그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했지만 수익성 지수는 수익과 비용의 그 비율, 상대적으로 무엇이 크느냐를 비교했습니다. 이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비율에 항상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 투자는 100원을 쓰면 116원을 버는 투자입니다. 100원마다 116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년제 가치로 이걸 표현하면은 16원을 법니다. 라는 이제 절대적인 크기로 대답을 하는 거고 요 수익성 지수를 쓰면은 매번 여러분이 100원을 쓸 때마다 혹은 만원을 쓸 때마다 1600원씩 버는 셈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그 고속도로나 뭐 철도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신도시를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하는 그런 정부의 투자에 대해서 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런
수익성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편익 비율이 뭐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투자는 이제 민간 기업과 달리 돈을 꼭 버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시민들 혹은 국민들이 행복해지냐 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얻는 수익이 금전적인 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수년제 가치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용은 딱 눈에 보이는 뭐 건설비가 얼마다 이렇게 금전적인 가치로 나오지만 이 정부의 투자에서의 이득은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뭐 연간 몇 명이 이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지수는 어차피 그러든 말든 비율로서 얘기하니까 똑같이 10,000원을 썼을 때 쓴 건설비 10,000원당 이 다리는 10만 명이 이용을 한다랑 똑같이 건설비 10,000원당 이 다리는 11만 명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1만 명이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군 이런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전적인 계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가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요 수익성 지수가 정부의 투자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에서 봤듯이 항상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느냐와 그것이 사실의 진실에 가깝느냐, 정확하느냐라는 것에는 항상 서로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한 것만 선택을 하면은 정확할 수가 없고 정확한 것만 추구하면은 편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제 가치법이 옳은 방법인 것에 반해서 내부 수익률법이나 이 수익성 지수법은 약간의 편리함, 약간의 이해가 직관적이다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정확함은 조금 포기를 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 장의 이 마지막 주제는 자본 할당 문제인데요. 이제 이거는 수익성 지수법이 유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자본 할당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 자본 제약이 이제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쓰는 그런 상황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자본의 할당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진짜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들어간 건데, 자, 여기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은 20만 달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투자가 4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각각의 크기가 달라요. 투자의 규모가 다릅니다. A에 투자하면 20만 달러를 다 쓰고 수년제 가치로 따졌을 때 10,0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반면에 B에 투자하면 처음에 20만 달러 중에서 12만 달러만 쓰는데 수년제 가치는 8,000이 나옵니다. C는 5만을 쓰는데 6,000을 벌고요. D는 8만을 쓰는데 6,000을 법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은 수년제 가치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괜찮은 투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요 20만 달러라는 이 값을 알뜰살뜰하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A를 고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0만 원, 20만 달러를 다 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B, C, D는 절대 못 해요. 그렇지만 이제 B, C, D는 약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B를 하면 20 중에 12를 썼으니까 8이 남죠. 그 8을 가지고 C나 D 중에 하나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C를 하면은 15가 남기 때문에 B나 D를 할 수 있고, D를 하면은 20 중에 8을 써서 12가 남기 때문에 B나 C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그 복잡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예산의 이 할당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서로 상호 배타적인 투자였다라고 하면은 A, B, C, D 중에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년제 가치가 제일 큰 A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네가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돈이 좀 모자라. 그래서 네가 다 할 수는 없어. 뭘 할래?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는 수년제 가치가 만, 근데 B를 고르면 C도 할 수 있다. 그러면 B의 수년제 가치인 8,000에 C의 수년제 가치인 6,000을 더하면 각각은 그거 A보단 별로였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수년제 가치가 14,000이 돼서 A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랑 D를 하면 B의 수년제 가치에 D의 수년제 가치를 더해서 똑같이 이제 14,000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A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C를 고르고 그 다음 D를 고르면 C의 수년제 가치 6,000에 D의 수년제 가치 6,000을 골라서 12,000이 생겨요. 이것도 A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아쉽게도 B를 먼저 고르는 것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의 의사결정은 일단 B를 고르고 그 다음에 C나 D 중에 둘 중 하나를 더 고른다. 이게 이제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수년제 가치만 봤을 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수익성 지수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성 지수가 이제 BCR, Benefit Cost Ratio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수년제 가치를 모르고 Benefit Cost Ratio 요 수익성 지수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A의 수익성 지수는 1.05, B는 1.07, C는 1.12, D는 1.08이라서 C가 제일 효과적인 걸로 보여요. 이거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일 효율이 좋구나.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 지수만 보면은 일단 C를 고르고 볼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봤듯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일단은 B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수년제 가치를 각각을 따져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중복의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문제. 왜냐하면 주식은 한 주만 사는 게 아니라 두 주를 살 수도 있고 세 주를 살 수도 있고 네 주를 살 수도 있죠. 그러면 한 주를 샀을 때 내가 10원을 번다면 두 주를 살면 20, 세 주를 사면 30, 네 주를 사면 40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의 투자가 가능해요. 똑같아요. 내가 한 주를 사든 두 주를 사든 그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는 수년제 가치로 따지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더 많아져요. A는 여전히 단독으로 하나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를 고르면 8이 남기 때문에 C나 D를 한 번 더 고를 수 있는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앞의 상황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C와 D를 먼저 고르면 상황이 바뀝니다. C를 먼저 고르면 5만을 썼기 때문에 15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그러면 추가로 B나 D를 고르자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중복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C에 다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C를 한 번 더 고른다, 두 번 고른다, 세 번 고른다, 네 번 고른다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경우 수가 또 늘어납니다. 또 D의 경우도 8을 쓰면은 12가 남아있으니까 D를 두 번 한다의 선택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 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 생각을 이제 조합을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 A만 하나 할 때의 수년제 가치, B를 하고 C를 한다, B를 하고 D를 한다, C를 4번 한다, C를 2번 하고 D를 한다, D를 2번 한다.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수년제 가치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C를 4번 하는 게 수년제 가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6,000 곱하기 4번을 해서 6, 4, 24에서 24,000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복 투자가 가능하면 C를 4번 고르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 근데 이 경우에는 수년제 가치를 통해서 정답을 언젠가는 찾겠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비교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수익성 지수법은 한 번에 해결을 해줍니다. 앞에서 봤을 때, 자, 개당 효율이 제일 좋은 게 뭐다? 바로 C다. C는 한 번 하면 1.12배를 번다. 그래서 제일 좋다. 그러면 C를 고르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C를 골랐더니 15만이 남아서 또 여전히 BCD 중에 고를 수가 있다. 그럼 BCD 중에서 또 여전히 효율이 제일 좋은 건 C이기 때문에 C를 또 한번 고른다. 이런 식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익성 지수를 사용을 하면 수년제 가치법을 썼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동일한 결론에 빠르게 도달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수익성 지수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부분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공동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을 다른 기업을 그 주식을 다 사면은 100% 사면은 이거를 우리는 인수했다 혹은 합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완전히 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예를 들면 주식을 꼭 100%를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50%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 기업 A가 B한테 충분히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경영권을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는 문제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파트너십을 만든다. 그러면은 나와 네가 함께 공동 창업을 한다. 이러면은 원래 필요한 금액 중에 절반이나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덜한 금액만 있어도 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이제 또 경우 수가 늘어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두 번째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2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B를 먼저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20만 중에서 12만을 썼어요. 그럼 이제 8만이 남았습니다. 그 8만 원을 가지고 C를 선택을 한다. 8만 원 중에 5만 원을 써서 C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3만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버려지는 돈이었지만 만약에 부분만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면 D라는 프로젝트에 8분의 3회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8분의 5는 다른 우리 공동 파트너가 와서 채워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경우에는 B에서는 얻게 되는 8천을 다 얻고 C도 얻게 되는 6천을 다 얻는데 D의 경우는
8분의 3의 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6천 중에서 8분의 3에 해당이 되는 2250을 얻어서 이제 총 합하면 16,250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보면 C를 먼저 고르고 남은 돈으로 D를 고르고 그 남은 돈으로 B를 일부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20만을 가지고 있다가 먼저 5만을 쓰고 그 다음에 8만을 쓰면은 13만을 썼으니까 7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만으로 12만짜리 B 중에 12분의 7을 취득을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에서 얻는 6천, D에서 얻는 6천, 그리고 B에서는 원래 8천을 얻는데 8천에 12분의 7 해서 4667 이렇게 나오게 돼서 1666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여러 가지 다 해보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느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수년제 가치법보다는 요 수익성 지수법을 쓰면은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제일 좋으냐? 제일 효율이 좋은 C를 먼저 고른다. 그 다음으로 효율이 좋은 D를 고른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효율이 좋은 B를 고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2, 1.08, 1.07의 순서대로 고른 게 C, D, B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수익성 지수법을 쓰면은 사실은 수년제 가치법으로 정답을 알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수익성 지수법을 통해서 빠르게 답을 얻고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그 편리한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래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법을 적절히 사용을 하면 이런 자본 할당 상황에서 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해서 이제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